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좀 외부에 노출이 좀 많이 돼 있는 기업을 좋아하고요. 그래요? 예. 안 알려져 있는 막 숨겨진 이게 아니라요? 그런 숨겨진 기업을 막 처음에 발굴해가지고 수익을 바로 잘 낼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더라고요. 숨겨져 있는 기업이 저한테 노출이 됐을 때 제가 혹시 그 주식 투자 시작하신 게 몇 년도인지? 시작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주식을 사본 거는 사실은 이제 테크붐 때였어요. 99년. 네. 그때 이제 대학생일 때인데 제가 이제 97학번인데 네. 대학교 이제 한 3학년 그때쯤에 이제 주식을 이제 처음 사봤고 그때 이제 한 300만 원 정도로 좀 99년에 대학생으로서 300만 원이면 거의 한 학기 등록금보다 훨씬 많았던 예, 맞습니다. 금액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돈인데. 등록금이 한 270만 원.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컴퓨터 쪽도 이제 그 복수 전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참 막 테크 붐이 왔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께서 한번 해봐라.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재무 쪽 관련해서 이제 계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금수저시구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금수저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사면은 다 날아갈 때니까. 사면은 눈 뜨고 일어나면은 다 상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느냐 못 사느냐의 게임. 좋은 시절에 시작하셨네요. 근데 이제 그게 99년에 이제 그렇게 해서 거의 뭐 단타 막 하고 무슨 뭐 기업 내용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일어나서 단타 해갖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수익이 났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시장이 무너졌잖아요. 200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그 계좌 자체를 안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무너지면서요? 아니면은 다 무너지고 난 다음 무너지면서 이제 안 보게 되는 거죠. 뭐 하한가 맞고 뭐 쭉쭉쭉 내려오고 그때는 막 팔 수도 없는 하한가. 팔 수도 없는 하한가죠. 그렇죠. 결국 회사가 없어져요. 막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마가 이제 그때 생기는 거죠. 그럼 그때 벌었다가 다시 잃어버린 다 잃었죠. 제로가 됐죠. 300만 원을. 300만 원 혹시 그 고점은 얼마나까지? 고점 근데 단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벌지는 못했어요. 그냥 아마 갖고 있었으면 많이 벌었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텐데 그 단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1,200 정도 뭐 벌었다가 다 제로가 되고 뭐 회사 상폐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이제 2000년도에 있었죠. 혹시 아버지한테는 좀 어떻게 많이 맞으셨나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뭐 장고 뭐 이런 게 이제 날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험악했던. 근데 이제 지금은 가치 투자를 하신다는 분도 당시에는 그냥 광풍송에 있었던 대학교 맞습니다. 때. 그때 이제 처음 주식을 이제 사봤던 때고. 그러다가 이제 좀 투자라는 거를 해본 거는 2003년 4년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좀 결혼 일찍 했거든요. 그때는 졸업하고 이제 그때 제가 학사장교로 그 이제 페이를 받으면서 있었는데 그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 게 막막하더라고요. 왜냐면 페이가 워낙 낮으니까. 장교 생활 하시면서. 와이프도 이제 그때 뭐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주식을 다시 또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몇 년 지나서. 근데 그때 이제 버핏 책을 본 거죠. 몇 권 안 되는 버핏 책을 군 생활하시면서 이제 저 장교였기 때문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스터디를 해봤고 버핏 책을 그때 보면서 이런 주식들을 해야 되는구나. 독점 기업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해자 뭐 나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국내 주식들 뭐 독점 기업들 뭐 대한제분, 오뚜기 이런 걸 샀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시기가 상당히 좋았죠. 2004년 뭐 5년 이랬으니까. 그래서 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도 한 4,500만 원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한 3-4배 정도 수익이 났고. 그때 뭐 대한제분 같은 경우는 뭐 엄청 올랐고.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버핏도 대한제분을 살 시기. 그 시기였습니다. 버핏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도 뭐 2만 원대 막 이랬어요. 그때 이제 사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어깨에 이제 힘이 팍 들어가고.
예. 아 역시 나 이제 제대해도 된다. 네, 이제 투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법칙대로 하니까 되네.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제대하면서 VIP 그때 투자자문에 이제 그 지원을 한 거죠. 2006년에. 그 당시는 근데 VIP 투자자문도 설립 거의 초창기였잖아요. 몇 년 안 됐을 때. 초창기긴 했는데 VIP 투자자문이 설립하자마자 상당히 그 승승장구하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엄청나게 점핑을 했던.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그때 상당히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 금융위기 전까지. 예,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입사하고 1년 만에 또 신입사원을 뽑는데 제가 면접을 봤어요. 제가 면접관으로. 와. 저는 1년 만에 막 과장이 되고. 와. 예, 그만큼 이제 회사가 막 엄청나게 커갈 시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막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입사 지원자들에게 버핏에 대해서 아느냐, 뭐 이 기업은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물어보고 있고 이랬던 그런 정말 급성장을 할 시기였습니다. 이야, 그런 시절을 같이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야, 대박이다. 근데 잠깐 몇 년도까지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2006년에 입사해서 2009년 중순까지 있었습니다. 오래는 안 계셨네요. 3년 좀 넘게. 근데 이제 여의도에 대한 그런 좀 로망이 있었어요. 거기 강남에 있죠. 예, 강남에 옛날에는 역삼동에 있었. 지금은 이제 그 반포 쪽에 계신데. 그래서 뭔가 그 여의도의 그런 돌아가는 생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또 어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여의도 쪽에 있는 운용사 쪽에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유리자산 운용이라는 데로 이제 2009년 한 중순 이후에 제가 이제 입사를 했죠. 여기서는 그럼 실제 운용? 실제 운용을 했는데 이제 거기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운용을 못했고요. 그 처음에 이제 주니어로 이제 있었고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그때 이제 펀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모펀드, 뭐 사모펀드 해가지고 뭐 큰 규모는 아니었고 한 1-2천억 정도. 이제 그때 유리자산 운용이 한 1조에서 2조 사이 이제 AUM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 해가지고 운용을 했죠.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본인만의 스타일이나 색깔을 딱 잡아 놓고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정도의 어느 그 하우스들은 제가 100%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한 20% 정도 많아야 한 70에서 80%는 그 MP라고 하죠. 전체 그 모델 포트폴리오. 모델 포트폴리오대로 이제 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10에서 20% 정도 이제 제가 재량권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색깔을 냈죠. 제가 좋아하는 뭐 주식 위주로 해서 퍼포먼스를 내는데 근데 이제 100% 다 제가 뭐 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나중에 본인의 좀 색깔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그렇죠. 건가요? 그 항상 그 자산 운용을 하시는 분은 그게 이제 항상 본인의 그 꿈이니까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자기의 철학대로 이제 해보고 싶다는 그런 로망이 있죠. 내 펀드, 내 이름을 달거나 그렇죠. 내 철학을 투영한 펀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증권사 PB로 이직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디 뭐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이것도 좀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좀 길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좀 작은 그 자문사에 이제 좀 합류를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거기에 그 좀 의기투합을 해서 좀 뭐 임원급으로 해서 이제 갔는데 그 자문사가 1년 만에 이제 대주주께서 그 문을 닫는 바람에 나앉았죠. 혹시 그때가 그 자문사 열풍 불던 그 시절인가요? 그 시절 좀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차화정 약간 지나서죠. 그 지나서. 거의 2011년 막 이럴 때 막 자문사 열풍. 그때가 11년, 12년. 그런 이제 무렵이고 저는 이제 그 2013년, 4년 이럴 때 이제 그 좀 작은 자문사로 들어갔다가 한 1년 좀 넘게 있다가 이제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14년 말인가 그때쯤 이제 제가 전업을 시작하게 됐던. 그때 그럼 오히려 제도권에 계시다가 전업을 다시 하셨던. 15년부터 해서 한 16년 말까지 한 2년 정도 했죠, 전업을. 그럼 전업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업은 저는 집에서 그냥 했습니다. 집에서 했고 뭐 사무실 나가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그냥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를 좀 벗어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여의도는 내가 이번에 난다 이제는 여기서 좀 더 이상 좀 있고 싶지 않다는 6년 이상 있었으니까 네네. 좀 벗어나서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집에 있었는데 물론 이제 또 점심 시간에는 계속 여의도를 또 배회하고 사람들 만나러 사람들 만나고 이제 이런 그 라이프가 이제 계속 됐었죠. 네. 근데 또 전업 투자를 하다가 그럼 증권사를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조금 뭔가 루트가 특이하시. 저도 좀 희한한 부분이 있는데 전업할 때는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때 운도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때 이제 15년이었죠. 15년에 한미약품을 좀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때. 대박. 그래서 한미약품으로 이제 좀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참 운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레스커버리나 이런 그 R&D 영역이 터져갖고 이제 갔던 거잖아요. 근데 한미약품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만 원대였나? 뭐 그때 대주주가 막 사시더라고요. 대주주가 사시고 대주주를 추종하시는 분도 많이 사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경한미가 좀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무렵이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내려앉았다가. 뭐 R&D 결과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거는 뭐 그냥 정말 먼 플러스 알파고 북경한미만 살아나도 뭐 50% 정도는 업사이드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대주주도 막 사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 샀죠. 비중이 이제 제 전체 포트에서는 적지 않았는데 샀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8만 원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도 물리는구나. 그렇죠. 근데 거기서 더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찐바닥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물을 탔는데 정말 그 뜻하지 않게 R&D 결과가 막 나오면서 그때 막 기술 수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60만 원까지 갔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60만 원까지 다 버티지 못했고 30만 원, 40만 원 사이에 이제 다 팔았죠. 근데 그게 이제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1년 사이에 한 6개월 정도 안에 6개월?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역시. 이제 제가 그때 참 그 뭐랄까 좀 업된 마음에서 근데 그 올라가기 전에 제가 사실은 여기저기 이제 올해 주식은 한미약품이다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요? 이제 뭣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실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 SK 그 PIB 센터장님이셨던 분이 이제 그 분이 한 분이 계셨죠. 근데 이제 보니까 진짜 주식이 잘 됐잖아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지나서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런칭했던 그 랩 상품이 좀 망가졌습니다. 15년 하반기 때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6년까지 해서 그 저를 이제 구원투수로 이제 콜을 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때 그 걸었던 조건이 운용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건으로 이제 받았는데 2016년 말에 이제 그래서 조인을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30% 정도 나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대로 받아서 받아서 이제 운용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추가로 한 10% 정도를 더 마이너스를 냅니다. 상당히 좀 힘겨운 길을 좀 걸었죠. 그래서 17년도 장은 좋았는데 확실히 그 한번 그렇게 그런 운이 오면 이게 또 정신 못 차리면 또 이렇게 나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자만도 하셨었고. 그렇죠. 이게 뭔가를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또 개성군처럼 들어갔다가 이제 처절하게 이제 인생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객분들의 이제 어마어마한 컴플레인이 이제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반토막이니까. 그래서 막 계속 찾아오시고 뭐. 이은원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PB로 와서 내 랩을 다시 맡았다는데. 그렇죠. 전임자나 이 사람이나 똑같고 막. 근데 장은 좋은데 복귀해 보면은 2015년은 사실 저희도 그 영상으로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2015년은 그냥 한미약품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렇죠. 극명히 나뉘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미약품 이런 거의 이제 목 디스크 걸리고 그런 식이었죠. 야, 근데 그걸로 그러면 여의도에서 소문 많이 났겠네요. 이은원이라는 저기 제야의 소문을 제가 열심히 내려고 했는데 잘 안 나더라고요. 그때 한미약품으로 돈 번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펀드 가입해 보신 분들 많이 느끼셨을 텐데 자산운용사에도 그 펀드 매니저가 변경되는 그 전후의 수익률이 제일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그 리빌딩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때 맡으셨던 그 랩이 지금 운용하시는
이 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분들은 이제 다 바뀌었죠. 예, 그때 당시에 욕하면서 이제 막 손가락질하면 이 은원 안 되겠다. 예, 이제 그때부터 계시던 분도 이제 좀 계신데 네.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17년, 18년 무렵에 이제 많이 나가셨고. 근데 아쉬운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18년은 시장 자체가 안 좋았잖아요. 그때부터 뭐 그때 미중 막 이제, 무역 갈등 막 이런 트럼프 막. 근데 나름 제가 이제 방어는 잘했어요. 마이너스 한 9% 정도로. 네. 그때 뭐 거의 한 18%인가 마이너스 이렇게 났는데 마이너스 9% 정도 방어를 했고 19년도에도 시장보다는 괜찮은. 예. 이제 20년이 제가 좋았어요. 20년도에 코로나 때? 예, 코로나 때. 네. 그때 이제 거의 한 50% 정도 플러스가 났으니까. 20년, 21년. 네. 21년도 한 30% 정도 나오고 이러면서 거의 다 이제 회복을 다 시켰거든요. 네네네. 한 3년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한 2배 정도 이제 되면서 작년엔 또 마이너스가 났지만 회복을 다 시켰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다 나가시고 그 사이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고객이 되셔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그 시점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라고 보긴 좀 그런데 네네. 뭔가 시기, 네. 그렇죠. 어느 때를 만났느냐. 맞습니다. 리빌딩의 시기도 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제 죽일 놈이고, 누군가에겐 고마운 사람이고. 그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운용사 있을 때는 이제 고객이라고 해도 뭐 기관들 이제 고객이고 그 대부분 이제 마케팅 쪽에서 커버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기관분들이야 뭐 성과가 안 좋아도 뭐 부진 보고서 이렇게 드리고 가서 좀 PT 해드리고 이제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되고 이제 그때는 또 그 저희 뭐 유형 평균이라고 그래서 전체에서의 그 순위를 보잖아요. 같이 안 좋으면은 그래도 거기서 중간 이상이고 하면 뭐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개인 고객분들은 그게 안 통하는 잖아요. 그냥 마이너스가 중요한 거니까. 자기 계좌가 보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막 그 센터로 이제 막 연락 오죠.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난입을 하세요. 직접 쳐들어오십니다. 사실 그러라고 그 PB 센터가 문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들고 오시면 고객인데 일단은 화가 나갖고 막 이렇게 뚜껑 연체로 오시면은 이제 그럼 이제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뭐 변명도 하고 뭐 이제 했는데 나중에 결국 다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뭘 사고 팔았는지 잔고를 다 보시니까. 다 열어갖고 다 보시고 그걸 이제 앞에서 깔아놓고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 매매 내역까지 해서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이만큼 쌓아가지고 그 창구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딱 그 상담하는 그 저희 상담 그 룸에서 딱 기다리고 계세요. 딱 펼쳐놓고 월별로 딱 펼쳐놓고 이때 이거 왜 이렇게 사고 왜 이렇게 팔았냐, 왜 이렇게 사고 팔았냐. 이제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PB들의 삶이 좀 화려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리테일의 그 쓴맛을 이제 그때 이제 좀 제대로 좀 느껴봤죠. 그래도 이제는 뭐 완벽 적응이. 지금은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 하드했었고 지금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적응이 좀 됐죠. 지금 한 6, 7년 되신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17년부터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은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공부는 좀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나 그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정말 그 운의 영역이 크지 않는 한 계속 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정말 실력 있는 기업은 실력 있는 기업이거나 섹터거나 그러면 한번 주목을 받으면 그때 이제 같이 올라타기 쉬운데 그러기보다는 그때 이제 대부분 다 포모를 겪잖아요. 뭐 얼마 전에 뭐 2차 전지가 그랬고 K자 붙은 것들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경쟁력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또 사이클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공부하는 기간. 그래서 한번 유명해지는 그런 회자가 되는 섹터에 대해서는 그 주가가 좋을 때 사시지 말고 그때는 공부하시는 시간으로 해서 포모의 그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또 한번 이렇게 주가는 계속 일자로 가지는 않잖아요.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가니까 또 이제 소외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사람들이 워낙 열광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소외되는 시기에 좀 시장과 좀 다르게 보는
그런 그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뭐 기업이나 뭐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추려서 네. 그때 이제 배팅을 하시면 저는 그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이제 심리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때 그때 같이 이제 뛰어들게 되고 올라갈수록 더 좋아 보이는 게 이제 주가라는 녀석이잖아요. 네네. 주식이라는 녀석이. 근데 또 반대로 떨어지면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저 산업 이제 벌써 사이클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극복을 하셔야 되는 게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길게. 어차피 투자라는 거는 뭐 오늘 내일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거기에서 결국 나중에 크게 그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네. 과거에 거기서 좀 물리거나 아니면은 그 한 사이클을 겪고 나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분들이 이제 다음 사이클이 올 때는 수익을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 내가 처음 뭔가 이 노출이 됐을 때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네. 예, 그 사이클이 한번 지나간 다음에 다음 사이클이 올 때 준비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좀 길게 생각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마냥 다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근데 뭐 그것도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내가 뭐 시장에서 아웃되는 수준이 아니면. 왜냐하면 그럼 더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하거든요. 예, 그러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버티거나 뭐 물을 타면은 이제 다음 사이클이 올 때 이제 다 회복이 되는 항상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뭔가 어떤 그 한 종목이 시세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잖아요. 이 조정을 받는 그 초입에 온갖 분석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 물렸거든. 그죠. 원래 사람들이 물려 있어야 공부를 더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블로그에서 막 올라와요. 나 도저히 이 가격 이해가 안 돼. 회사는 잘 되는데 왜 주가에 내려가고 있냐. 이러면서 막 분석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막 다 분석을 해요. 네네네. 공부하기 너무 좋아. 너무 와닿는데. 네, 너무 좋아.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다음 사이클 올 때 수익을 내는 분들은 네. 거기서 살짝 물려 있다가 물을 더 타시거나 네. 아니면 물을 못 타더라도 버티거나 네. 이런 분들이 다음 사이클에서 수익을 내요. 보통은 근데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뭐 한두 달 만에 다시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이클이 돌아오는 1년 반, 2년도 엄청 긴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기관에서 이제 그 펀드 매니저를 하셨던 분들은 네. 이런 사이클을 많이 겪어봤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지식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좋고 막 그 주도 섹터가 되면 담아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근데 그냥 막 사지는 않거든요. 예. 또 세미나를 들어보고 나름대로 스터디를 하고 산단 말이죠. 네. 근데 업턴에 사기 때문에 물려요. 아. 제대로 못 팔면. 아. 정말 그 상위 뭐 1%가 아니면. 예. 근데 이제 물리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죠. 예. 물론 이제 비중은 줄여 나가겠지만.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식이 쌓여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또 뭔가 또 준비하는 게 있고 이 섹터에서 뭔가 또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그 시기가 오면 그때는 자신 있게 늘릴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계속 견고해지죠. 그 지식 수준이.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들을 계속 겪는 거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뭐 내가 모르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그런 그 사이클을 몇 번 겪고 나면은 처음부터 기초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바로 이제 뭔가 시장에 나오는 얘기들 들었을 때 판단이 되죠. 야, 이게 중요하구나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 턴어라운드 시기를 잘 캐치할 수 있는 밑바탕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약간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욕심에 그런 거 있어요. 뭐 하락장일 때는 피해 있어야지. 상승장일 때만 내가 들어가면 되지.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좋은 턴이 올 때, 상승 사이클일 때 투자하면 되지. 약간 그런 생각부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때 내가 놓쳤으면 네. 뛰어들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멀티플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밸류에이션이 사실 뭐 밸류에이션에만 그 매몰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밸류에이션으로 이건 도저히 이 밸류에이션에 내가 지를 수 없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이 안 나간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 숫자에 내가 따라가야 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기관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거 퍼가 지금 100배가 넘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더 먹을 게 있을까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그 개념이 좀 있으면
브레이크가 생겨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면 사도 많이 못 사요. 어차피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 찜찜하니까. 먹을 룸이 이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열광할 때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없으면 그냥 뛰어드는데 네. 그런 개념이 있으면 야, 여기서 뭐 주가가 50% 100% 오르려면 그럼 멀티플은 얼마가 돼야 되고 아니면 이 멀티플이 정당화되려면 이익은 얼마까지 따라와야 되는데 이 현실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답이 안 나오면은 시장이 내가 봤을 때 과도하게 열광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거기서 손을 빼야 돼요. 그거는 손을 빼는 게 아니라 네. 손을 자르는 것처럼 어렵지 그렇죠.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좀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는 건데. 예,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번 사이클을 겪으면 네. 사이클이 매번 섹터는 다를 수 있는데 오는 양상은 비슷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런 모습은 물론 이제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지 않을 거야라고 봤는데 주가는 계속 이제 올라가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밸류에이션이나 많죠.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예. 뭐 정말 그 투자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애들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건 내게 아니죠 사실. 거기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가 좀 진행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서 그 수익을 내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잘 아는 영역에 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잘 아는 게 뭐 어디까지 잘 아는 건지 뭐 누구도 이거를 뭐 정의해주진 않았잖아요. 뭐 내가 뭐 기업 나 잘 알지 뭐 이러고 그냥 투자하는 게 잘 아는 건지 뭐 재무제표를 보는 게 잘하는 건지 뭐 그런 부분이 모호한데 사실은 제가 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고 잘 안다라는 건 시장보다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장보다 잘 알아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아는 만큼 프라이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이 보는 부분을 내가 같이 보고 있으면 초과 수익을 내기는 쉽지가 않죠. 그 수익을 그러니까 시장이 못 보는 부분을 내가 보고 있거나 시장보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안 좋게 볼 때 내가 좋게 보거나 시장이 좋게 보는데 내가 더 좋게 보거나 이래야 그 수익을 낸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이 안 좋게 지금 뭐 시장이 좋게 볼 때 이제 내가 이제 뛰어드는 걸 말씀을 이제 하셨으니까 시장이 보는 정도만 내가 보고 있으면 그거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좀 더 센 이슈가 있다. 그런 이슈가 있을 거다라는 게 보여야 지금 가격에서도 내가 뛰어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주변에서 회자되는 얘기만 듣고 뛰어든다. 좋아 보여. 그러면 막 군중심리로 뛰어들면 그건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시장이 오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엣지가 있다고 하는 거는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항상 저 자신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논리가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물론 뭐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누가 시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라고 정리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거는 보통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한번 쭉 보시면 그 논리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몇몇 좀 그 아웃라이어들 계시지만 대충 이제 나오거든요. 그 논리 그리고 이제 만약 커버리지가 없으면 이제 멀티플 갖고 판단을 해야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시장이 어디까지 보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본인이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열심히 공부하면 그 기업에 그 사업에 그래서 막 디테일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주식에 대한 공부가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 이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혹자들은 미스터 마켓이 거의 모든 걸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져서 사실 이제 시장이 알려주는 방향대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보다는 거기에서 하나의 엣지를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시장이 보는 게 각 섹터마다 다르긴 한데 어디까지 보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올해까지 보는 건지 내년까지 보는 건지. 그런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에 묻어 있죠.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접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시장이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재작년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 네. 거기 따라가기 쉽죠. 그런 열풍이 이제. 그때는 메타버스 안 하고 있으면 바보.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제가 메타버스를 디스하는 건 아닌데 네. 그 산업에 계신 분들 뭐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실체는 없었어요. 네, 그때 이제 막 시작하고 네. 이렇게 될까 뭐 이런 거였고 이제 뭐 그때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들이 나오면서 그 플랫폼들이 좀 나오면서 네. 이제 뭔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뭔가 실제로 뭐 이게 손에 잡히는 부분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메타버스로 우린 다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게임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붐업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거기서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거든요. 네. 그거는 그럼 다를까요? 아직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기에는 좀 시간은 더 많이 남아 있고, 네. 근데 반대로 보면은 로봇, 뭐 AI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테마로 막 움직였던 것들인데 비교적 또 최근이죠. 네. 근데 로봇은 이미 또 상용화가 되어 있고 실적으로도 나오는 기업들이 있고, AI도 챗 GPT, 구글의 바드, 뭐 엔비디아 실질적으로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꼭 메타버스와 AI 로봇의 차이를 둔다기보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처음에 붐업 과정은 있죠. 예, 네, 기대감이 생기는 테마성을 기대감으로. 맞는데 이제 네. 그게 실제 숫자가 나오느냐가 네.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제 숫자가 안 나오면 다시 다 꺼질 거고.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이제 그렇게 간 거고. 네. 근데 로봇이나 AI는 정말 지금의 어떤 기대감이 숫자로 나와준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숫자가 나와주고 시장의 기대보다 숫자가 더 잘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밸류를 찾아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역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처음에 기대를 한다 그래가지고 시장은 모든 걸 알고 있어 하고 따라갔다가는 네. 시장이 오판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숫자는 안 나오는데 네. 기대감만 가지고 갔던데 올라탔다가 예. 같이 내려가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본인의 그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괜찮습니까? 이거 실적 안 나오는 거 나도 알아. 이거 한 5년 뒤, 10년 뒤 미래인 거 다 알아. 근데 지금 막 꿈을 먹고 달려가는 거잖아. 테마성인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는 좀 트레이딩을 해보겠어. 여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트레이딩을 해보겠어 하고 그 수익이 날 땐 좋은데 예. 조정을 받았을 때도 과연 버틸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현실로 예. 돌아올 때 예. 빨리 눈을 떠야죠. 예. 이게 가상 세계에 있는지 그만 빨리 이제 본인이 인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허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이 있는 거고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허상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허상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뛰어들면 네. 물론 이제 그 실질이 붙어지면은 그게 이제 합리화가 되죠. 근데 이게 안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감정적인 부분에 대중의 감정적인 부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 평가라는 게. 근데 이걸 그거를 내가 맞춰서 네. 그 심리를 읽고 트레이딩을 하겠어. 하면은 만약에 그 심리가 확 바뀌어 버렸을 때 내가 진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지금의 그 시장의 그 심리가 완전 바뀌어 버렸네. 그리고 빨리 자르거나 네. 뭐 이런 게 가능해야겠죠. 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빠졌을 때 이제부터 나는 이제 장기 투자야. 뭐 이러면 물린 김에 장투.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항상 그 펀더멘탈이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이 펀더멘탈을 항상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버핏이 뭐 그 야구 경기에서 전광판만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경기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전광판은 경기의 결과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랑 좀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저 전광판만 보고 있으면서 과연 저 팀이 얼마를 잃지 뭐 이런 거를 나는 배팅을 하겠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실제 그 경기를 보면서 오늘 뭐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지 뭐 궁합이라든지 이런 게 뭐 이렇게 잘 돌아가네. 뭐 보니까 뭐 기세가 좀 다르네.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예. 그 얼마 전에 쓰신 글도 봤는데 성공 투자 방정식의 오류와 현실에 대해서 글을 또 쓰신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거랑 좀 맥이 닿을 수도 있겠는데요. 비슷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오류를 이것도 사실은 조금 늦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아이디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그 아이디어를 그냥 방에서 그냥 내가 생각해 갖고 하는 건 아닌데 네. 가서 충분히 분석을 하죠. 예. 그래서 그 기업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그 분석을 하는데 그냥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 A, B 팀이 싸우고 있을 때 A 팀의 우승을 점쳤더라도 뭐 1회부터 3회까지는 잘해도 네. 4회, 5회 때 갑자기 뭐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계속 걸어가는 길, 그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나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주식 사고 말고가 아니라 나는 이런 아이디어로 봤어도 실제 펀더멘털이 다르게 흘러가거나 아니면 내 예상과는 다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분기 실적 계속 체크하시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기업의 주식을 샀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예,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을 제가 글로 썼었죠. 실현 확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신 게 있으세요. 주가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 실현될 확률이 낮거나 모른다면 결코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비싼 시간의 기회의 비용을 치르게 된다. 이것도 약간 그거 같은데요. 검증을 하면서. 그것도 네. 이제 확률을 계속 조정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래서 주가의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은 낮겠지만, 그렇죠.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비싼 시간의 기회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확률로.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 투자의 아이디어가 현실화 될 것이냐를 중간중간 이제 어떻게 보면 검증인데 그게 이때의 확률은 얼마, 지금은 그게 맞을 확률은 얼마라고 계속해서 또 조정해 나가는 돌다리 두드려 보듯이. 그러니까 항상 뭐 내가 생각한 대로 기업이 꼭 가야 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최대한 분석을 하고 뭐 해자를 분석하고 하지만 네. 또 뭐 어떤 다른 일이 또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서 이제 확률을 좀 조절해 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분일 수 있죠. 그 투자 실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에 대한 한번 좀 고민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장님은. 실력이요? 네, 투자 실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실력은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말로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실력을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계좌인가요? 계좌라기보다 네. 계좌도 좀 애매하고요. 네. 장기 수익률. 장기 수익률. 5년도 전 좀 짧은 것 같고 한 10년 정도 수익률. 10년 정도 수익률로 진짜 시장을 비트했다. 연평균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이죠. 왜냐하면 10년 정도의 사이클이면 겪어볼 수 있는 거는 다 겪어본다고 봐야 되거든요.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대처한 것들의 합이 결국에는 그 결과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대가들이 투자를 하고 또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아무리 그 한 해 뭐 이렇게 아까 뭐 저도 뭐 한미약품 얘기했지만 많이 벌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뭐 다음에 다 뭐 까먹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오히려 그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그 기억만 남아서 계속 그 잘못된 방식을 계속 트라이를 하게 되니까 더 안 좋죠, 사실은. 제2의 한미약품만 찾으려고 하고. 그렇죠. 자꾸 이제 그런 컨셉만 찾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 이제 성공한 걸 갖고 따르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오히려 그냥 뭐 3배, 4배가 안 나도 뭐 그 해 뭐 한 40-50% 내고 그 다음에 뭐 좀 뭐 한 5%로 맞고 그 다음에 또 한 20-30% 내고 뭐 이런 사이클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복리니까. 이게 한 해 팍 올라갔다가 또 뭐 반토막 났다가 이러면 이제 원금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반토막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코 복리 효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우리가 하는 이유가 복리 효과를 내면서 장기간 자산의 점핑을 기대를 하는 건데 거기에 맞게끔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돼서 결과를 내줘야지 그게 실력이지. 그렇지 않고 뭐 한두 해 잠깐 좋았고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 사라지거나 뭐 이제 이런 그 투자를 구사한다고 하면은 저는 글쎄요, 그건 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막 다음 달, 다음 해를 내다보고 막 준비하는 거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목표가 뚜렷하게 있기도 좀 쉽지는 않고요, 그렇죠? 뭐 펀드 매니저가 아닌 이상은. 근데 그거를 좀 같이 해놔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그 한 해 벌고 한 해 가지고 이러면 사실 그냥 정기예금 넣는 게 훨씬 나아요. 예, 그렇게 해서 뭐 굳이 뭐하러 그런 사이클을 타면서 고생하고. 시간만 고생하고 몸은 몸대로 이제 상하고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버는 구조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매년 뭐 15%씩 따박따박 날 수는 없죠. 네. 뭐 한 해 잘났다가 뭐 작년 같은 때는 또 안 좋다가 뭐 또 이렇게 다시 또 살아나고 이러면서 이제 쌓이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그 스스로의 그런 이게 전 실력이라고 보는데 이 실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그냥 도박이죠. 예. 돈 놓고 돈 먹기. 예전에 그러면 뭐 투자를 해서 정말 잘 된 사례들을 보면은 당연히 그러한 케이스들. 저는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이제 다 그런 케이스인 게 한미약품도 이제 제가 그때 처음 본 건 아니고요. 예, 그 전부터 이제 봤던 거고. 한미약품이 이제 뭐 아모잘탄이라고 하는 그 고혈압약으로 이제 아모잘탄이 맞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고혈압약으로 원래 그 중소사였다가 대형사 반열에 올라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쭉 벌다가 이제 신약에 그러니까 북경도 나가고 뭐 이러면서 해외 진출했다가 이제 신약에 이제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이클들을 이제 쭉 봐왔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분의 강점이 있고 또 지금 이제 작고하셨지만 그 임 회장님의 그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실제 흘러가는지를 이제 보고 있다가 그때 마침 이제 시장에서 좀 실망을 했었어요. 이제 뭐 북경 나가고 했는데 별로 뭐 성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미국도 나갔을 겁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시장에서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그때 뭐 IR 하면은 뭐 한두 사람 와서 앉아 있고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가 좀 내려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북경만 좀 살아나도 좀 이제 그때 살아날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한 50% 정도 업사이드는 있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뭐 맨 뒤에 뭐 랩스커버리 이런 거 설명하면 사람 듣지도 않고 다 일어나고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시그널이 확실했다고 느낀 게 이제 그 대주주의 의미 있는 비중으로 이제 주식을 사신 그런 게 더해지는 거죠.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트와이스 막 날아갔었잖아요. JYP가 조그만 회사였다가 트와이스로 이제 막 그때는 손도 못 댔어요. 저는 멀티플이 뭐 50배, 100배 막 올라가니까. 그리고 트와이스가 이제 원히트 원더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시총 1조를 막 뚫으면서 시장에서 막 열광을 했거든요. 막 SM이 한번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트와이스로 이제 JYP가 날아가니까. 근데 그때는 포모를 계속 겪다가 이제 사람들이 또 심리라는 게 이제 트와이스가 끝 아니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장 능력 없는 거 아니야? 트와이스 이제 피크 치고 이제 내려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서 주가는 이제 쭉 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때 한 반토막 났었나 뭐 그랬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회사는 또 계속 뭔가를 준비하고 있죠. 계속 신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이돌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SM이 이제 날아갈 때도 봐왔고 트와이스가 날아갈 때도 이제 계속 봐왔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쌓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고. FNF도 저는 그 처음에 FNF가 디스커버리로 잘 될 때 그때는 전혀 사지는 못했어요. 그때 주변에서 막 사가지고 막 돈 번 친구들 많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편견이 있었어요. FNF가 이제 사실 그렇게 대단한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그 전에 뭐 이제 레노마라든지 뭐 엘르, 베네똥 이제 이런 걸로 하다가 뭐 베네똥은 이제 총판 들어오면서 이제 직접 진출하면서 뺏기고 막 이랬어요. 베네똥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라이센스 브랜드 자체에 대한 좀 회의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디스커버리를 그때 아웃도어 열풍 때 갖고 이제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옷을 직접 만들어 디자인해갖고 이제 했는데 잘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잘 될까?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한번 주가를 보여줬고 그때 포모를 제대로 겪었죠. 왜냐면 나 이거 나는 아는 회사였는데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얘기할 때 주변에서 나 좀 공부 좀 할 걸, 더 그러니까 알아볼 걸. 직접 돌아만 봐도 그 기회를 잡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아쉬움도 있었고. 근데 이제 계속 봤죠. 그러다가 이제 또 시장에서는 이제 디스커버리 끝 아니야? 그리고 이제 또 주가 막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때 뭐 또 주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때 6만 원인가 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났는데 그때 이제 MLB가 이제 좀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중국 진출 라이센스
그때 공시를 했을 거예요. 제 네. 기억으로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또 바닥 찍고 쫙 올라왔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샀어요. 예, 중국 진출하면은 이거 뭐 성장이 담보가 된 거니까 그때 따라잡은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8만 원 뭐 거기서 또 한참 또 계속 깁니다. 계속 기고 뭐 해가지고 미중 뭐 무역 분쟁 나면서 막 저때 하와이 그쵸. 막 여행 갔을 때 막 주가 막 박살나고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저는 계속 들고 있었고 그때 버텼어요. 그때 버텼는데 한 1년을 계속 기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회사 분할 이슈가 있었어요. 예, 맞아요. 예, 회사 분할 이슈가 있었고 그 면세점이 그때 그 면세점으로 그때 그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오셨었죠. 잠깐. 사드 보복. 예, 사드 보복. 때문에. 뭐 그래서 면세점이 이제 막 그 열풍이다가 면세점이 좀 한산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면서 이제 회사에서도 직진출을 이제 결정을 하는 그 시기와 맞물려서 그 회사 분할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 어차피 중국인들의 선호가 워낙 센 그 브랜드니까 직진출하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막 물어봤어요. 근데 기관들 막 매니저들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하는 얘기가 그 회사 분할 때문에. 예. 분할되면 또 뭐 거래 정지도 있고 한 달 정도 거래 정지돼 있습니다. 거래 정지도 있고 뭐 그때까지 이제 뭐 새로 수급이 들어오기도 좀 쉽지 않고 뭐 이제 다 이런 이유로 안 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기다리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기다렸죠. 근데 그때도 이제 업사이드를 이렇게 크게 보진 않았고 업사이드 한 50% 정도 봤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한 3배가 간 거죠. 예. 오히려 분할하고 나서 더. 예, 분할하고 나서 이게 이제 주가가 반대가 되는데 이거 얼른 이제 그 FNF 홀딩스를 얼른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이걸 했는데 이제 저는 그 두 개 합쳐도 한 50% 정도 업사이드를 봤는데 그래서 이게 뭐 중국 현지에서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막 3배까지 가서 뭐 그런 케이스죠. 근데 그 다 그런 그 과거의 그 포모를 겪고 다시 스터디를 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시장의 선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런 그 사이클을 뭐 한두 사이클 정도는 겪으신 분들이 그 지식 수준이 단단해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섹터를 보는 눈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아저씨가 되는 경우가 많죠. 예. 오히려 그 포모를 한번 겪어본 사람만이 그렇죠. 제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포모에 그냥 뛰어들어서 잠깐 먹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포모를 제대로 보면서 진하게 공부를 하고 다음번 사이클 때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야 많이 살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항상 그 한 가운데 있으면, 물론 당시에는 시총 1조 막 넘어설 때는 트와이스가 영원할 것 같았고 세상 돈 다 벌어다 줄 것 같았고 일본에서도 막 대박만 낼 것 같았고, 근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은 지금 이제 시총이 이제 4조 원을 넘어서도 쭉쭉 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죠. 근데 그때 1조 넘어갈 때 퍼가 멀티플이 상당히 높았어요. 당시에.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손이 안 나간. 당시 실적과 기업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 시가총액이 좀 더 너무 앞서가 있던.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 회사의 규모도 실적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근데 시총은 또 이제 4조 원 가 있으니. 근데 이제 지금 판에서 봤을 때는 포모인 거죠. 시총 3조 넘었었을 때, 이야, JYP 대단하다. 다음 주에 봤더니 시총이 4조래. 열흘 만에 지금 시총이 1조가 추가가 되는데 보니까 조정 받겠지. 거봐, 조정 받잖아. 저러다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또 신고가. 제가 뭐 지금 뭐 저 JYP에 대해서 전혀 뭐 제가 뭐 매수 매도 추천 이런 전혀 아니고 뭐 전혀 뷰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멀티플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JYP가 지금 한 40배? 그 정도 아마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이브가 한 80배 정도 되나요? 7, 80?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이브는 항상 높았으니까 그래서 더 올라가서 한 5, 60배 되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은 뛰어들어서 기다려서 수익을 낼 거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배 이상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50배, 60배 이상 되면 손이 안 나가거든요.
이건 뭐 본인의 성향이니까. 성향이죠. 네, 성향이죠. 근데 그게 과연 그 멀티플이 유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익이 따라 올라와서 멀티플이 낮아질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걸 지금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럼 과연 이익이 따라 올라올 거라는 거에 대해 확신이 있느냐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럼 다시 멀티플이 뭐 50배, 60배 그러니까 유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몇몇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아니고서는 그럴 확률은 낮잖아요. 그러면 과연 뭐 꼭 JYP가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이 멀티플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과연 이익이 따라 붙어가지고 낮춰질까? 아니면 뭐 후년에라도 낮춰질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깊이 해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뭐 그럼 가는 거고. 그럼 가는 거죠. 그거 보고 가는 거죠. 또 이게 참 애매한 게 그렇습니다. 당시에 PER 뭐 50배, 100배 이래서 또 고민을 했던 시기, 근데 지금도 또 PER 50배, 100배 돼서 또 고민하는 시기가 또 이제 돌아옵니다. 같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재미있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근데 정말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면 그 가격에 사도 중장기적으로는 먹긴 먹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장기적으로 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 그 뭐죠? 여기 월마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 말 그대로 이제 위대한 기업들. 위대한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업의 성장 곡선을 그릴 때 초기에 세게 그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은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정말 그렇게 세게 보는 기업이 이런 곡선으로 갈 거냐,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곡선으로 갈 거냐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닉슬립 책을 보면 닉슬립이 그 아마존을 분석하면서 그 노마드 투자자 노마드 투자자 서한을 보시면 그 닉슬립이 정말 아마존은 이렇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코스트코랑 라는 거를 그 얘기하면서 나오는 그 분석의 깊이를 한번 보시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정도의 그 확신을 가질 정도의 그 분석이 내가 돼 있느냐를 먼저 좀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현실적인 조언 좀 부탁드리려고, 조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금 비중 같은 것도 같이 좀 조절을 같이 하세요? 시장 상황만 보고 거기에 전적으로 현금 비중을 조절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제가 시장의 방향이라는 거는 뭐 물론 명확하게 보이는 영역도 있는데 대부분은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 뭐 시장이 좋아도 뭐 제가 살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채웁니다. 본인만의 매매 기준이나 투자의 기준이랄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좀 외부에 노출이 좀 많이 돼 있는 기업을 좋아하고요. 그래요? 안 알려져 있는 막 숨겨진 이게 아니라요? 숨겨진 기업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숨겨진 기업을 막 처음에 발굴해가지고 수익을 바로 잘 낼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모르고 보니까 숨겨져 있는 기업이 저한테 노출이 됐을 때 제가 리스크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외네요. 저는 그래서 흔히들 이른바 가치 투자자들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 막 자기가 발굴을 하고 막 저평가돼, 이게 정말 싸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갖고 오고,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끙끙 앓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그 방식이 잘 먹혔다고 해야 되나요? 잘 통하는 장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런 정보의 그 속도가, 퍼지는 속도가 빠르지가 않았고, 그때는 그 탐방만 많이 다녀도 기회가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 그 시장이 알려지기까지가 시간이 좀 시차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바로바로 올라오죠. 아무리 뭐 작은 기업이라도 그 숨겨져 있는 기업을 누군가 발굴하면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막 그 텔레그램에 올라오거나 블로그에 올라오거나 뭐 이제 이게 엄청 빨라지다 보니까 그런 그 이미 내가 숨겨진 줄 알고 봤는데 이미 뭐 먹고 나간 그런 누군가가 먹고 이렇게 숨겨놨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그 기회들이 이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딘가에 또 기회는 있겠죠. 네. 뭐 제가 뭐 그게 제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이제 들춰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지금은 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영역에서 시장의 의견과 그런 게 좀 교차할 때, 그러니까 꼭 시장이 안 좋게 볼 때 내가 좋게 보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시장이 웬만큼 좋게 보는데 난 더 세게 본다든지 네.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 이런 기회도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시장이 뭐 멀티플 20배를 보고 있는데 20배를 주고 있는데 네. 20배 너무 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내년에 뭐 이익이 뭐 50% 이상 늘면 그러면 그게 뭐 10배대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10몇 배로 떨어지는 거. 그럼 이 멀티플에 뭐 해외 피어들 같은 경우는 더 높게 받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이제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런 영역들. 그런 말씀도 하신 적 있으시더라고요. 투자는 단순하게 해야 된다. 근데 쉬운 건 아니다. 쉽다라는 뜻은 아니다.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 네.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버핏이 얘기를 했죠. 거의 뭐 이제 등치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투자는 단순하지만 쉬운 건 아니다. 예, 버핏이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정말 맞잖아요. 투자가 단순하잖아요. 뭐 사고 파는 거니까 뭐 사는데 뭐 그거를 뭐 무슨 뭐 이상하게 사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뭐 매수 매도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그 말에 저는 뭐 100% 동감하고 다 뭐 동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심리적인 것도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또 엣지가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기회가 와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쉬운 건 아니죠. 투자. 예. 좋은 사례만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아까 네. 뭐 한미약품, 뭐 FNF, JYP 뭐 이런 거 혹시 좀 안타까웠던 사례? 너무 폭망한 많아서. 사례, 폭망한 사례. 너무 많아서. 많거든요. 예. 지방 건설사. 예, 건설사로 뭐 폭망까지는 아닌데 이제 실패를 했죠.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네네. 지방에 좀 그 소위 같이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지방의 그런 건설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지금도 있죠. 망한 건 아니에요? 망하지 않죠. 예, 네. 그 회사는 정말 재무도 건실하고. 혹시 예. 그 뭐 부산에 그 높은 거 지은 예, 맞습니다. 이건 뭐 가치 투자자들이 또 엄청 좋아하는 회사죠. 예, 거의 뭐 성지 같은 네네네. 그런. 데 저도 이제 되게 좋아했었고 네. 지난 그 부동산 그 사이클 때 네. 그때 이제 주가가 막 한참 올라갔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 그 사이클을 제가 좀 과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그 분양 그 스케줄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 큼지막한 것들이. 근데 그 회사가 워낙 사업을 잘하는 회사니까 안 좋을 때 땅을 좋은 땅을 잘 사가지고 좋을 때 이제 자체를 하거나 뭐 그걸 이제 뭐 그룹 그 전체적으로 뭐 분양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한 그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 유명한 회사죠. 예, 디벨롭 진정한 자체개발. 디벨로퍼죠. 예, 땅 확보도 잘하고 예, 막.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큰 사이트들이 이제 실제 그 지난번 사이클 때 그 가속화 될 줄 알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회사가 완전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올라탔다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이제 그 사이클이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은 좋았는데 네. 그 분양하기는 좀 어려운 그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네,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뭐 허가도 좀 네. 어려웠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점점 밀렸죠. 밀리면서 하다가 이제 사이클까지 꺼지는 그런 상황이 와서 제가 이제 거기서 좀 얻은 교훈이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 이제 또 언제 다시 올지는 아직은 뭐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해외 사업 영역도 있었다면 주가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느 정도 좀 버텨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잘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비즈니스라면, 그래서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였다면 아마 기다렸거나 손실이 그래도 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좀 버틸 수 있는 영역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너무 이 확장이 안 되는 그 비즈니스가 호황일 때 들어갔다가 이제 그 이제 꺼지면서 그 사이클을 과신했던 그런 게 이제 제가 좀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니었나. 끝내기 전에 예. 우리 와이스틸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이제 같이 투자하면서 네. 공부하는 투자자들이 저희는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계신 것 같습니다. 좀 한국 시장에서 예. 꾸준히 좀 벌 수 있는 방법. 그냥 제 생각에는 네.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길게 본다는 게 뭐 네. 이렇게 장기 투자하라 이게 아니고 그 기업을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 예, 한국에 있는 기업들 오래 보기 좋거든요. 예, 적응 가능성도 있고 예. 그리고 그 제품이라는 서비스를 내가 직접 체크할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이제 거버넌스나 네.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는 있지만 네네. 장기간 성장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예,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방산도 이제 뭐 들어가는 것 같고, 네. 그 뭐 엔터, 뭐 여러 가지 뭐 에스테틱도 그렇고 뭐 예. 많잖아요. 해외로 뻗어나가고 뭐 이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섹터들이 그런 것들이 뭐 한두 해 끝날 이슈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밀착해서 계속 좀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영역을 좀 골라낸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지금 상황만 보고 거버넌스가 물론 취약하긴 한데 네. 제가 뭐 좀 꼰대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많이 좋아졌거든요. 거버넌스가 예, 지배 구조 문제가 예, 10몇 년 전에 비교했을 때 그렇죠. 나아지고 있죠. 예, 네. 그리고 그 나아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릅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죠. 네.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네. 갈 길은 멀지만 상당히 급격하게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속도로 간다면 그리고 뭐 행동주의 펀드들도 계속 들어오고 이러면 코리안 디스카운트나 이런 게 많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네. 여지가 많아서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물론 뭐 투자가 쉽진 않지만 네.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기업들을 보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 좀 물론 그렇다고 뭐 해외 주식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